하경님도 바쁘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저는 뭐 선거를 준비하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딱히 바쁜 거는 없습니다. 그냥 뭐 학업하고 정치하고 돈 벌고 이것들 병행하느라 바쁜 거고. 네. 다만 제 지인 중에서는 이제 기초의원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광역의원 선거를 준비하다가 지금 당 상황에 못 참겠어가지고 때려치운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참 이거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뭐 지방선거는 패배하면 된다, 총선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지방선거 준비하는 기초광역의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의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조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선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투입되고 많은 돈이 투입됩니까? 당역 활동하시니까 알잖아요. 그런 분들의 고충 들으면서 그냥 옆에서 마음을 좀 안타깝게 느끼고 어깨 좀 토닥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분도 좀 자신감을 오히려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네. 지방선거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 예측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조선일보에서 했던 보도였는데 네. 아마 리얼미터로 기억합니다. 2021년도 2월에 이제 그 당시 박영선 후보가 양자 다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다, 국민의힘 후보 보수 후보를 앞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4월에 치러졌던 선거에서 어떻게 됐었죠? 사실 저는 굉장한 압승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앞두고는 2달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당 지지율에 대한 보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섣부르게 뭐 꿈을 포기한다거나 꿈을 미룬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따뜻한 말씀이어서 저도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현재라는 거는 과거의 총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의 총합으로 미뤄보았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정당이 어떤 변화를 모색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지난 몇 달 동안의 지도부의 체제를 보면서 아 이거는 지방선거까지 가도 변하지 않겠구나. 우리가 정당 지지도가 한 번도 민주당을 앞선 적이 없잖아요. 이 몇 달 동안. 그런 걸 보면서 전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중앙당의 바람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서 뛰는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고 한다면 그 표 들어가는 표의 수의 단위가 굉장히 많은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직접 움직이고 선거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냥 총선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들이 사실인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구의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후보가 움직여가지고 바꿀 수 있는 표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되려 듭니다. 총선이 쉽지 지방선거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를 하는데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참패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초의원 광역은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방에서 끌어올 수 있는 표는 있는데 총선이 훨씬 더 쉽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초 광역 의원들 모르는 게 실정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당 이름 보고 뽑지. 그러다 보니까 전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총선 같은 경우에는 배지를 달고 있거나 당협위원장들이기 때문에 언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PR을 할 수 있지만 기초 광역 의원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요. 네, 원래 이게 원래 주제가 아니었는데 이 주제 재밌는데 계속 더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뭐 계속 말씀하셔도 돼요. 네. 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후보가 직접 움직여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선거가 지방선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남아경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좀 이해가 좀 되는 측면도 있고 공감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권자로서 한번 유권자로서 참여했던 시기를 잘 보면 지방선거하면 뭐 생각나세요? 지방선거 후보 한다면 네. 어디 가면 이제 사람 많은 곳 가면 명함 엄청 많이 받고 그리고 집에 공보물 날라오는 것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그 후보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좀 한정적으로 오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의원 후보, 기초의원 후보도 많이 오고 광역의원 후보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교육감 뭐 이렇게 공보물 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 캠페인을 좀 색다르게 하다 보면 확 눈에 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감화시킬 수 있는 유권자가 뭐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만 단위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당 지도부 이야기를 아까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건 것 같아요. 그 양측 모두 민주당과 우리 당이 결국은 그 집안 정리를 더 먼저 하는 쪽이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꾸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가 갈등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오히려 그 갈등의 국면에서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가 갈등하면서 민주당의 그 선거 지형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총선 공천권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라면 이번 지방선거까지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양당 모두 집안 정리를 먼저 하는 쪽이 지도체제를 더 안정시키는 쪽이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가지 논리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만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더 길게 하면 우리 사회자님 괜찮습니다. 네. 이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다, 뭐 총선은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명함 주고 공보물 주고 이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교육감 이것만 해도 4명입니다. 기초의원은 가 나이기 때문에 한 대여섯 명 넘어가고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기억 못해요. 우리가 총선에서 자기 지역구 의원이 누구인지 알지 사실 기초공약 의원이 누군지 안다.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좀 변태 같다고 말을 하거든요. 정치 고관의 층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집안 정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집안에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쫓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그걸로 인해서 정당 지지도가 깎이고 내부 텔레그램 방에서 이상한 말이 돌고 그렇게 설 명절 밥상에서 시끄럽게 굴고 있는 건 이런 거는 적당하고 적합한 처사는 아니죠.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도 체제가 안정되면은 선거 상황에서 좋다는 대전제는 아마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징계를 받았던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아마 좀 다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지도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가장 간단하게 민주당 상황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가 갈등하는 상황이 그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한동훈 전 대표님,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님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맥락이니까요. 근데 이제 전 징계받은 둘 다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안정적일 수 있도록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의해요. 근데 그거는 민심에 걸맞으면서 안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명청 갈등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집안 싸움 지금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근데 야당인데 민주당보다 계속 낮을까요 지지율이? 저는 근데 아까 징계받은 그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 말씀하셨죠. 그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 다음에 배현진 의원 그리고 또 누구 있죠? 3명 있죠. 네, 3명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댓글 안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전 이 세 한동훈 분 전 대표님 댓글 한 번도 쓴 적이 그 없어요. 명의로 작성된 것들이 있다고 지금 아니요, 한동훈 전 밝혀졌는데 대표님 이름으로는 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에 고소고발까지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가족의 명의로 이 작성이 됐었다고 그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에서 밝혔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관계는 추후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더 정확히 밝혀질 거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결과에 대해서는 믿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게 아닌 게 배현진 의원도 그 유권자의 그 손주 사진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 밝혀진 일들이고 굉장히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국민 눈높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그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100% 공감하고 근데 다만 좀 신기한 여론조사는 뭐냐면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제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 과반수가 그리고 당원 그러니까 지지자 중에 60% 이상이 그 제명에 대해서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그 징계는 국민 눈높이에 오히려 맞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제가 지역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중에 대다수는 뭐냐면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본인이 제명당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일반 유권자에게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지도 체제를 좀 안정시킨다면 선거 앞두고 더 재미있는 기획들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도 있잖아요. 그 뭐 본인이 이제 그걸 본인의 역량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징계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본인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계산하고 그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한동훈 전 대표님이나 김중현 전 최고위원님이나 배현진 전 시당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명하고 당원권 정지시키고 이런 게 바람직하지가 않죠. 물론 뭐 가령 배현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악플러의 사진을 그렇게 올리신 게 부드럽지 않은 방식인 거는 맞아요. 다만 스스로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당원권 정지 1년까지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설 명절 두고서 우리가 정치방송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어디에서도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사람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타당했다면 왜 국민의힘 텔레그램 방에서 이거 맞냐고 자기 지금 징계 때문에 뭐라고 시끄럽다 당해서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저도 그리고 설 명절 때 이제 일정이 있어서 다른 분과 함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지지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너네 당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제가 뭐 조용해질 겁니다. 아니 뭐 그런 걸로 징계를 하냐. 실제로 바닥 민심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님의 징계에 대한 데이터. 원래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최소한 2번 정도 연속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야지 객관적인 민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고 또 그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님 제명권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쪽에서 타당치 않다. 이것이 더 불리하다.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결과가 한 2배인가 3배인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도 확인을 해야죠. 저는 근데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쉬운 게 뭐냐면 네. 그 정치인의 정치적 문제라면은 사실 그거를 정치적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게 처음 아마 그 화두에 올랐던 게 제 기억에는 24년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생겼던 문제들이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만약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에게 좀 사과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간들을 오히려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잘 정치적으로 해결됐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에요. 에이, 근데 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 저 동의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비상기업 옹호하고 부정선거 주장하고 뭐 이런 사람을 윤리위원장 안 치고 당무감사위원장 안 치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 못하고 처단시키고 윤리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지도부가 이 윤리위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누가 믿습니까? 징계 수위를 독립적으로 한동훈 대표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윤리위에서 하는 일이고 지도부는 그걸 의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인 게 자 그러면은 그걸 봐줘야 되는 겁니까? 그냥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 사진 올렸던 것들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고 근데 이제 그런 징계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든지 한동훈 전 대표이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에서 소명의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법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이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윤리위나 당무감사위 같은 경우는 정당 안에서 있는 사법적이진 않지만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부가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 지도부한테 사실 해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 당원 게시판 문제에 연루가 돼 있나요? 그렇지 않고 그리고 아이 사진 올렸던 거에 대해서 지도부의 어느 인물이 대신 올려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누구기 때문에 그걸 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전 봐준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배현진 그럼 의원님이나 어떻게 했어야 한동훈 됐어요? 대표님이 징계를 취소했어야 아니었다면 됐나요? 애초에 징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동의해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윤리위를 다 징계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파괴는 때때로 법을 적용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님 관련해서 단계 문제는 있잖아요. 그 단계 감사 과정에서 여러 번 막 글을 수정하고 한밤에 그렇게 날치기 하고 가짜 사실 조작하고 사진 조작하고 이런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부터가 그 과정에 타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윤리위가 독립적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알 사람 알잖아요. 그게 무슨 독립적입니까? 그거는 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윤리위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본다면 사실 법원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법부랑 행정부랑 그다음에 당내 윤리위랑 그 정당이랑 이건 다른 거죠. 법원은 이렇게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관계인 거고 행정부나 이런 쪽이랑 윤리위는 당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당대표가 윤리위가 막바로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의 의중대로 그러면 판단하고 판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의 충합인 당대표라고 스스로가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윤리위나 당무감사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윤리위란 당무감사위원회의 결과가 지도부의 의중대로 원래 사실과 아닌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완벽하게 지도부랑 독립이 되었더라면 사람들이 윤리위를 비판하지 왜 장 대표를 공격하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저는 이런 생각했었던 게 이게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의 당원도 아닌 상황에서 더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내거나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 윤리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방금도 저랑 윤리위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윤리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탄핵 직전의 상황에서 그 탄핵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 그 혼란했던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게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 지시였나요?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무튼 윤리위 소집에 대해서 본인이 그 좀 주도하고 이게 주장했다라는 취지의 그 발언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다 보면 결국 윤리위를 지도부의 의중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고 아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당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건 독립적인 기구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것이 독립적인 기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만약에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도부의 의중대로 윤리위나 당무감사위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그걸 주장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냥 무작정 알 사람은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어떤 그러면 당의 어떤 체계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건데. 예. 애당초 윤리위가 독립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론적인 거고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인 거죠. 애초에 정상적인 윤리위가 있었다면 정당 내에서 일을 이렇게 뭐 한두 달 만에 3명의 거물급 정치인들을 싹 다 수청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제가 아까 사법부는 독립적이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러면 대장동 항소포기, 위례 신도시 항소포기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무런 그립감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항소포기 얘기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그러니까 윤리위나 사법부나 검찰이 어떠한 이제 그 특정한 자규에 의해 가지고 비정상적인 판단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압을 넣는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항소포기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항소포기 당시에 그 외압을 넣었던 정황들이 구체적 정황들이 밝혀지고 제기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사실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아까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윤리위나 당무감사위가 어떤 지금 지도부에서 외압을 넣었다라든지 그런 근거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과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데 무단횡단도 없는데 야 저 사람 무단횡단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그냥 관심법으로 때려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오늘 주제가 많은데 뭐 일단은 뭐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게 타당하지 너무 않습니다. 무한루프라 가지고 매듭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듭만 깔끔하게 지을게요. 한동훈 대표님 관련해서 당무감사 진행되고 윤리위 진행되어 온데 그 과정 속에서 갖가지 허위사실 유포와 조작과 날조가 있다는 사실, 사진까지 합성하면서 이런 게 있다는 건 팩트라고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당대표의 우리가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하지 않고 독립적이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두 번째로는 장 대표께서 친하게 추출하고 있는 건 누가 모릅니까? 이런 걸 가지고 윤리가 독립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한 교과서 읽으면서 경제학 서적에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저 한마디만 짧게 해도 됩니다. 매듭만 지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인 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주장인데 유독 그 윤리위 징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편향적인 지도부가 편향적인 윤리위에 외압을 가해 가지고 조작했기 때문에 그걸 뭐 징계하면 안 된다. 이게 논리 구조가 지금 똑같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좀
진정하시고 이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튼 사실 지지를 이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슬프겠네요. 너무 편성만 달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또 바로잡을 내용은 또 그 사법부는 법원이 이제 사법부고요. 검찰은 그 명목상으로는 이제 행정부에 속하고 특검이라든가 반부패 수사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신분을 보장받는 그런 검사들의 역할 그 뭐랄까요? 그런 그 혜택은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여하튼 그 이야기는 이렇게 또 매듭을 지어보고 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었습니다. 설 연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요 내용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주요 내용은 그래요.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 해당 기자에게는 우리 또 윤기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의 메시지라는 건 결국 TPO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조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 표현할 때는 문자할 수도 있고 뭐 전화할 수도 있고 그분이 감옥에 계시다면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거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사실 이 메시지의 수신인이 일반 대중이나 아니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재판을 얼마 남기지 않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기자회견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TPO에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인상 깊은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저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분의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그분이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했을 때도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 측면은 저는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당시에 탄핵에 동의하셨던 분들이 지지자와 당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던 걸로 내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뺄셈의 정치를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윤상현 의원님이 우리가 흔히 극단적인 발언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윤계라고 불리우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실제로 두둔하였습니다. 칼슘비드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서부지법 폭동자들이 격려하셨어요. 굉장히 민심과 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학 박사인 게 의심이 될 정도의 발언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정치인인 것도 맞아요. 이분 지역구 관리 끝장나거든요. 무소속으로 인천에서 2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도 지역구 행사를 10군데나 돈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그 바닥 민심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 거죠. 또 보니까 이분이 설 명절 앞두고 최근에 이제 인천 전통시장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찾은 다음에 며칠 안 가서 이런 SNS 기자회견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그거는 뭐겠습니까? 시장 갔다가 국민들에게 민심의 쓴소리 듣고 아 이러다가는 이거 지방선거는 그냥 넘길 줄 알았는데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뒤늦은 사과인 거는 맞습니다.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배현진 의원님에 대한 징계 이후에 국민의힘 내에 있는 중진 의원들 일반 침묵하고 있던 의원님들이 조금씩 소리를 내고 있는 터닝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타이밍은 좀 아쉽지만 TPO의 T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머지는 괜찮았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을 많은 분들이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뭐 사실 지방선거랑 크게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자기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공천을 빼앗길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가장 큰 핵심은 이분은 지방선거 끝나면 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통시장 가서 시장인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 3년, 3, 4년 총선까지 가겠구나. 추후에 내 배지가 위험해지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기자회견이 설 연휴에 이렇게 원래 보통은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이제 설 연휴, 뭐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큰 거 빵빵 터트리고 설 연휴 때 쫙 그냥 지역에 인사를 하든지 해서 이제 약간 이 자기들이 던져놓은 아젠다가 밥상머리에 올라가게끔 해놓고 하는데 이 사람은 중간에 딱 나와서 했어요. 근데 타이밍이 아마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게 아니냐 하는데 1심 선고 내일 공판인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네, 가볍게. 그 법리적인 이런 완성적인 논평을 하긴 좀 어렵지만 저는 예측 불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자주 있는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판에서 자주 다루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이 다수에 걸쳐가지고 검증돼 있는 법리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란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재판을 본 적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판 결과를 예측하려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재판들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굉장히 이례적일 뿐더러 그 적용하고 있는 혐의도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재판 결과는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조은석 특검이 이번엔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뭐 그건 당연하죠. 원래 검사들은 최고형을 구형한 게 마련이니까요. 어차피 항소심 가고 상고심 가면 전부 다 격하가 될 거니까. 다만 아까 이전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님. 그분의 경우 내란 수개죄로 형을 받았는데 그게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 체계가 물론 판례를 법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성공한 쿠데타가 무기징역인데 실패한 쿠데타가 사형이라고 하면 좀 형량의 비례성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MBC에서 의뢰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실제로 다수의 국민들이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무기징역과 사형 중에서 어떤 게 더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는 무기징역이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저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게 좌파 진영에서 지기현 판사에 대한 공격을 정말 많이 했어요. 좀 그런 거에 대한 압박도 좀 받아서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논리적으로는 무기징역이 맞고 한 51%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12.12 사태랑 지난번에 12.3 계엄은 저는 좀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뭐 적용하고 있는 그 군대를 움직이는 규모도 달랐고 그 움직였을 때 결국 발생했던 파장도 좀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렇게 직렬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랑 실패한 쿠데타. 아까 하경님이 이야기해 주셨을 때 그 경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까 그 여론조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를 직접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현직 대통령의 그 내란죄 관련된 재판은 한 번밖에 지금 그 혐의가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경향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었던 일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던 일은 다소 좀 다른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뭐 다른 경향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국민들의 법 감정이 이러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러고 이런 1년 넘는 시간 동안 바라봤을 때는 무기징역이 적합하다. 이게 어떤 정론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드린 거였죠. 네. 무튼 선거 결과가 근데 무기징역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앞선 그 공판들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이래가지고 한덕수 총리라든가 뭐 이렇게 실형을 선고를 받아가지고 아마 꽤 무거운 형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하경님 말씀대로 만약 무기징역이다 이러면은 정치인들도 이렇게 윤상현 의원처럼 이렇게 막 털고 나오려고 하겠죠. 뭔가 액션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유죄 무죄를 제가 감히 먼저 이제 분석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우리 당과 진영에 해악이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뭔가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지지자 개인들도 그리고 국민 개개인들도 이미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판단은 내심 다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 해가지고 무언가가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소기각이나 공소취소가 나오게 된다면 그 파장이 오히려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 지난번에
요 몇 번에서 이제 특검에서 계속 무리한 기소를 했다가 무죄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소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잘 보다 보면 그 원인이 유죄를 단정해놓고 그걸 샅샅이 뒤지다가 절차적 하자를 범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뭐 제 개인의 호호랑은 좀 별개로 그냥 예측입니다. 일단 네. 보수 진영의 지지자랑 정치인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저도 이윤규 부대변인님이랑 생각이 일치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이후에 바뀌고 있고, 지금 그분들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보다 장동혁 대표의 친황의 축출, 반민심적인 행보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미 장 대표님께서 윤석열의 그림자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윤상훈 의원님도 그렇고 전 모든 분들이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뭐 딱히 뭔가 바뀔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다만 뭐 무기징역이 나오든 사형이 나오든 뭐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뭐 속도가 좀 빨라지겠지라는 생각은 들지, 뭐 아예 완벽한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무죄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서 그걸 유죄로 판단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판단들도 유죄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건 좀 비약인 것이, 중요 임무 종사를 내렸던 그 법원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재판의 그 법원이 서로 다른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 법원에서도 똑같이 판단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이 판사가 지금 이 판사의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서 있었던 판단 때문에 뒤에 있는 재판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다, 이거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그 재판이 있었을 때는 되게 희한한 판단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제3자 뇌물죄 관련해가지고 이미 다른 데서 재판을 동일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기소다라고 판단했던 재판부가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중요 임무 종사라는 것도 결국은 거기서 있었던 것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재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있었던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그 재판은 좀 너무 섣불리 판단했던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른 판결들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를 이유는 없죠. 다만 그거는 판사들의 보편적인 법리 해석이 그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그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내지 사형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건 정말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그럼 비상계엄이 타당해서 무죄가 나오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전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타당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저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만 잘못됐다고 보시는 다만 거예요? 이제 그걸 때문에 그게 이제 내란의 일을 범이다 아니면은 탄핵해야 된다, 이 주장에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대통령의 그 비상대권을,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것들은 다 법에 이미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증세를 하겠다 아니면 복지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사유만으로 탄핵을 하는 것은 불가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근데 그런 애초에 것처럼, 헌법에 그 국회에 군인 보낼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무튼 저는 그 계엄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재판부에서 지금 다뤄야 되는 입장인데, 굉장히 정치인들에게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지자들이나 대부분의 당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지난번에 계엄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잇따른 탄핵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그 잇따랐던 대선에서 패배함으로써 좌절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분들은 그 계엄 잘 됐다고 하셨던, 계엄에 대해서 계엄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그 당대 그 상황에 대해서 기쁜 기억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엄이나 아니면 잇따랐던 그 탄핵에 이르렀던 그 전국에 대해서 마치 PTSD를 같이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 정치인들이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당원들도 비호감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원들이 원하는 거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추후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민심을 잡아야 돼요. 국민들은 우리 국민이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심과 걸맞는 말을 했을 때 일부 소수의 극단적인 당원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이런 걸 고려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는 그거야말로 비겁한 것이죠. 근데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인 게 지방선거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좀 예측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도 2월에 나왔던 조사에서 4월에 치르는 선거에 대해서 2월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양자 다자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결과 까보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금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패배주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는 거는 패자들만 가질 수 있는 선거 승리 그리고 아까 방법입니다. 표현 중에 소수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 들어서면서 당비를 내는 당원이 11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원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당원의 그런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일반 대중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110만이 넘어간 상황에서는 일부 그러니까 당원들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그냥 섬에서 무인도에서 사는 분들이 아니라 일상에 그냥 서울에서도 있고 부산에서도 있고 대구에서도 있고 모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원들의 당심이 민심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더블 스코어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해요. 110만 명 많죠. 그래 중에서 근데 정말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주장하고 이런 사람의 비율을 정말 세밀하게 계산해 보면 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5천만 국민들 중에서 110만 명의 사람들 비교해보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저는 친한계에서 당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당원들의 어떤 판단을 좀 다소 폄하하려는 노력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 당권파에서 그런 당원들을 현혹시키고 당권파는 있는 것이 도대체 굉장히 어떤 사람인지는 잘 잘못되었다고 모르겠는데, 생각합니다. 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른 척 하시면 섭섭하죠. 당권파 글쎄요. 저는 근데 이 당원들의 합리적인 집단지성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안정적인 상황을 토대로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마치 이제 뭔가 당권 따위 정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 생각하고 말을 있습니다. 안 듣는다고 당의 정치인들을 숙청하고 칼춤 추는 거를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자꾸 칼춤이 이제 안정적이지만 숙청이라고 칼춤 자체가 말씀하시는데 안정적인 건 아니죠. 숙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 안 좋아하고 배현진 의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제 개인적 비호감이나 아니면 그분의 그 정치적 뭐 탄핵에 동참했고 그것 때문에 징계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징계된 내용들 보다 보면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그냥 유권자의 손주 사진을 거기다 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전에 뭐 탄핵에 동참했고 뭐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봐주고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잘못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 그걸 숙청 정도로 생각하신다면은 다소 여기에 자꾸 주관적인 판단들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걸 명분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대체 어느 누가 언론사들이 그렇게 일제히 판단하시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사 네. 방송 한 번이라도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극우 유튜브 제외하고는 잘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뭐 아까 여론조사 체리피킹하는 거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동훈 체리피킹이라고 대표- 하시면 안 한동훈 되죠. 데이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전 너무 나와 있고. 데이터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배현진 한동훈 전 의원에 대표님에 대해서 대해서 어떻게 처분했어야 됐다고 보세요? 처분하면 안 되죠. 아니 그 윤리위에 제소가 됐잖아요. 그런 거는 경고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를 경고 정도로 처분하고 넘어가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그거를 아동학대라고 규정하는 것부터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렇게 비슷한 판단이 따지면서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이런 판례가 하나가 있는 게 무인 점포 아이스크림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무인 점포에서 네. 뭐 애가 이걸 하나 가져갔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무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아이 사진을 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넣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이 거기다가 유권자의 그
손주인지 자녀인지 무튼 그 아이 사진을 걸었던 행동에 대해서는 그거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주장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게 아동학대가 아니면 뭐가 아동학대죠? 그럼 저 한 가지 말씀만 딱 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건 예안이로만 답변드리고 싶어요. 네. 배현진 의원님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그러면 민심과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아동학대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분이 뭐 탄핵에 동참했고 제명당한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그런 거 가지고 그분을 제명하거나 징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이은규님을 정말 근데 좋아하는데 다만 이게 당의 부대변인이란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왜냐면은 아동학대를 했던 것들을 어떻게 넘어가요? 그거는 사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를 한다면 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정치의 문법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봐요.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적용한다, 아동학대라고 규정한다,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숙청 정도로 생각하신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거기다가 사진 올린 것도 지도부가 올린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윤리위에 제소한 것도 지도부가 한 게 아니고 판단한 것도 지도부가 한 게 아닌데 도대체 어느 국면에서 그게 숙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리위가 윤리위의 판단이 어떻게 이게 지도부랑 다르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애초에 나이브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면 한 달 사이에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한동훈, 두 시간 김준영, 하겠는데. 배현진 다 불가능해요 이거.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너무 지금 두 분은 그 첨예한 대립이라기보다 평행선을 아예 달리고 있어서 아예 다른 지금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또 적절한 토론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그래도 또 준비했던 내용들로 이야기를 또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는 사실 요 며칠간에도 정말 많은 방송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는 내일 1심 공판이 나와야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하나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당명 변경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사 가보면 이렇게 빗금을 딱딱딱 쳐놨잖아요. 이제 약간 화이트로 지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이게 후보군 5개가 이렇게 또 떴습니다. 읽어드리면 미래연대당 그리고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 공화 이렇게 5개가 후보군으로 있는데요. 이게 아까 비하인드를 좀 들어보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뭐 선점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선점이 되어 있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가 그 이름을 차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후보 5개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5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섯 개 전 다.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름이나 시각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미적 감각이 되게 예민한데 네. 이렇게 네이밍 센스가 처참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직업적으로. 네. 두 번째로는 당명이라는 거는 정당의 이념적인 가치를 대변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냥 보수당, 공화당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점을 당한다고 할지언정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만 뭐든지 아까 TPO 말씀하셔서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보수라는 것, 공화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이 너무나 극우적인 분들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에 정말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민심의 사랑을 받을 때 전 그런 이름을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미래, 연대, 민주공화, 자유공화, 자유민주 다 좋은 가치인데 이것들이 과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좋은 이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약 바뀐다고 해도 미래통합당도 21대 총선 이후에 당명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국민의힘으로. 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 적절한 이름들은 아닌 것 같고 타이밍도 적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미적 센스가 부족한 것 같네요. 미적 센스가 부족하다. 예, 우리 윤기부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명 변경과 관련해서 네. 좀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도 좋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원 그것도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당원 투표를 붙여가지고 의결한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많은 당원들이 이 당명 변경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라는 점들은 평가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제 남아경님이랑 사실 이견이 많을 것 같았고 오늘도 이견을 많이 보였는데 굉장히 방금 의견 없이를 가졌던 게 있습니다. 저는 네. 저도 제가 만약에 당명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보수당이라든지 공화당이라든지 짧게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이나 이렇게 닉네임 짓는 것 같은 경우도 네. 그 두 글자 이름이 굉장히 심플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그쵸. 당명이 좀 길어지다 보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 그 내가 원한 대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왔던 것들 중에 민주공화당 하면은 제 생각엔 민공당이라고 부를 것 같고 뭐 자유공화당 하면은 자공당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지금 보도된 내용은 어디 당에서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취재에 따라 가지고 단독 기사가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게 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후보군을 낸 건 아니다라는 점들을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뭐 같습니다. 내일 최고위에서 아마 의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게 전 옛날에 더불어민주당 보면서 야 당명 기가 막히게 잘 지었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농민과 더불어민주당, 청년과 더불어민주당, 뭐 충청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마케팅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국민의힘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청년의 힘, 국민의힘, 뭐 부대변인의 힘,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기 되게 좋은 수단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잃어버려서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심플도 이렇게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플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도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각주를 달아야 되는 상황이면 잘못 만든 거거든요. 딱 봤는데 깔끔하고 아 얘네 뭐 하는 데구나 딱 느낌 오면 직관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게 딱 마케팅이고.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사실 역대 이렇게 정당명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평이 많아요. 네. 그 저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게 그 당명 변경 관련해 가지고 아까 참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네. 아까 그 보수당 공화당 있잖아요. 저 당명 변경 그 제안하는 그 플랫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요거 좀 제안했었거든요. 근데 보수당, 공화당 이렇게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이 당명 변경은 이제 시일적으로도 좀 적절할 수가 있는 게 결국 우리가 당명 변경을 했었던 사례들을 좀 보다 보면 뭔가 분위기 쇄신이 좀 필요할 때 했었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분위기 쇄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일적으로도 좀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요리사가 바뀌고 간판까지 바뀌고 그러면 가능한데 요리사는 가만히 있고 요리 맛도 그대로고 가게 내 악취는 그대로 풍기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간판만 바뀌는 거는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만 가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 바꾸는 것과 함께 그 이름의 이름값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민주자 이야기 나오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민주라는 개념이 이게 좌파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통칭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인 것인데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경우들이 좀 있어서 우리 보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민주라는 그 단어에 대한 좀 약간 비호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름을 지었을 때 좋은 이름으로 지어놨으면 그의 이름값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공화당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은 호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그 가치가 갑자기 좀 급상승하게 됐을까, 평가가 높아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면 뭐 첫 번째는 공화주의에 대한 그 좀 국민적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꾸게 되면은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 말고 정말 이제 당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해나가는 과정들도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들이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이름에 맞춰서 이름값 하려면 우리 또 지도부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데이터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도 진짜 강성 지지자들이 있어요. 정말 사실 넷상에 많이 등장을 해서 좀 실존하는 인물들인가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가짜 야당 세력들이 지금 정권과 밀악해서 독재를 이어주는 베네수엘라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정말 민주당보다 나쁜 놈들은 이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무슨 엔추파도스 이게 뭐 베네수엘라에서 그 가짜 야당 세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야 이 독재 정권 타도하라 행진 딱 하면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마다
대화에 들어가고 대화 국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협치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한 발씩 빼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니 정말 밀실 거래가 있으면 퇴출시켜야지. 근데 밀실 거래라는 게 사실 가당키나 할까요?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세요? 일단은 이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 고든창이라는 미국의 정치 비평가잖아요. 네. 이분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애당초 너무나 이런 사람 하나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특정 세력들이 움직이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 말씀하신 밀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전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어서 문제라고 봅니다. 밀실 거래가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삼김 시대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런 게 싹 사라졌거든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되레 정치인들이 타협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거죠. 이 밀실 거래라는 게 막 내부에서 몰래 돈 찔러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좀 싸우고 투쟁할 땐 투쟁하더라도 내부에서는 협력하고 화합하고 카메라 뒤에서는 악수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대화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밀실 거래를 통해서 뭔가 확보받고 뭐 이익을 취하고 이러면은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놈들이 있으면.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뭐 가짜 야당이다, 뭐 엔추파도스다. 저 엔추파도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좀 알게 됐던 그 용어인데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만약에 이제 밀실에서 밀약을 맺는다고 한다면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지금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민주당한테나 네. 청와대에서나 무언가 지금 국민의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밀실에서 만날 것도 없지만 약속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야당의 역할을 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야당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상대 세력을 돕는다. 뭐 요 정도의 그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랬던 사례가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탄핵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끔가다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선거 보이콧하자. 뭐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보수인데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드니까 선거를 보이콧하자. 이런 거야말로 사실 가짜 야당 세력이다라고 보여져서 엔추파도스는 다른 곳에 적용해야 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 이 엔추파도스가 나온 다음에 내부에서 말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전환기 강사께서 뭐 윤상현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SNS에 올리신 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의 끈앞풀이냐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부대변인으로서? 개인 유튜버가 알아서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논평해야 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이면 논평해야죠. 일단 아직은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곤란하기보다는 그냥 개인 유튜버가 가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잡아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뭐 이제 지난번에 저는 사실 친한계 유튜버들도 그 유튜버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유튜버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논평할 일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환길 씨 뭐 지금 뭐 국민의힘 선거 보이콧해야 된다. 국민의힘 다 떨어뜨려야 된다.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제발 좀 누가 아니 주변에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만 둘러싸고 있나? 누가 가서 제갈 좀 물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가짜 야당 세력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윤규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객님을 또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이제 윤규님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근데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너희가 민주당 도움이야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근데 아까 남아경님이랑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아까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은 게 있습니다. 그 예. 밀실 이야기 하시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밀실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다소 의미를 좀 퇴색시킬 수가 있는데 솔직한 대화 정도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솔직한 대화를 정치인들끼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민주당과 지금 그것을 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세력들끼리 당내에 있는 인사들끼리는 좀 솔직한 대화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입장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내부 갈등을 외부로 증폭하는 효과들이 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하경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 연락처가 없다 그러면은 뭐 제 페이스북에다 쓸 수는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전달해 달라. 근데 그런 게 대부분 아닌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낸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적절치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기도 해가지고 아니 근데 개혁신당 만약에 일단은 하나를 먼저 물어볼게요. 선점으로 그 개혁신당이랑은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또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예 노선 다르게 그냥 국민의힘 외길 빡 아니면은 그래도 합당 어느 정도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이제 핀셋 정리를 좀 해야 된다.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연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최후의 수단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제일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주로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이준석 대표랑 합쳤으면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와 손을 잡으면 둘 다 마이너스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것은 선거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도 맞지만 2달 차로 여론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개혁신당과 어떤 정책적인 공조를 할 수가 있다면 정책 공조를 할 수 있겠는데 좀 더 공조나 연대 이런 방향보다는 경쟁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왜 여쭤봤냐면 그 권성동 지금 이제 구속 수사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신천지 고액 후원 정황이 포착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권성동 체리 따봉 유명하잖아요. 이준석 대표 쫓아내 보내고 이제 체리 따봉을 보내면서 아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봤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합당을 했을 때 무조건 그렇게 뭐 42 더하기 7이 안 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둘이 섞일 수 없는 화학적 요소가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일 텐데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부분을 좀 종양을 제거를 하고 합치면은 아젠다가 합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지금 이준석께서 바라는 것도 뭐 권성동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결이 안 맞던 그 다음에 부당한 행동을 했던 이런 과오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런 사람들 축출하고 싹 다 제명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 화학적으로 이렇게 좀 합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우리 지지자도 그렇고 개혁신당의 지지층도 그렇고 약간 그 연대나 합당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데는 그 경험에 쌓였던 그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은 게 지난번에 우리가 총선 앞두고 개혁신당이 이낙연 전 대표랑 뭔가 손을 잡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지지층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당이나 연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양당의 지지층 모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들과 이제 정치 세력 간의 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지층을 서로 흡수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흡수의 방식이 뭐 어떻게 가가지고 손목 붙잡고 이제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밖에 없지 뭐 이렇게 데려오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지지층들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당을 혁신하고 아니면 정책적인 노선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해서 우리가 그 유권자를 흡수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경쟁의 과정으로 지켜봐 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선거라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외연 확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차이점을 찾을 게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이라고 함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덧셈의 공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뺄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낙연 대표의 사례고요. 다만 그게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라면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사실 개혁신당의 입장을 막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보수, 개혁적 보수의 세력에서 함께 가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좀 품으면서 다 함께 가는 그림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자꾸 세력을 좁히고 하는 갈라파고스가 된다면요. 절대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외연은 무조건 확장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세력이 아니라면요. 저는 근데 그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지지층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다소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가운데쯤 있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좀 가까운 인사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그걸 해결했던 것 같은데 유권자 지형이 저는 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그 국민들의 그런 여론 형성 방법이라든지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방향들을 보다 보면 선명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좀 드리면 우리가 50대 50의 선거에서 이 가운데 지금 계신 국민들을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데려오는 일, 이건 너무 중요한 역할인데 과거에는 그냥 민주당에 가까웠던 사람이나 민주당에 있는 사람 어느 한 사람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데려오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그런 것이 지금 작동하지가 않고 만약에 그게 작동했다면 지난번 대선은 이낙연 대표의 지지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가 됐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선명성 있는 정책 경쟁들이 더 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아니, 동의를 근데- 해요. 근데 선명성이라는 거는 중도층, 민심, 국민들이 선호할 정도의 어떤 노선에서의 선명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중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색감은 강하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선거 전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미 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한미 동맹을 선명하게 가져가면 우리에게 굉장히 그건 이제 건전한 선명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정책 노선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이제 한미 동맹을 주장하던 상황에서 중도를 가져와야 되고 뭐 반미주의자의 그 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좀 뭐 중국에도 셰시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틀었다가는 선거 말아먹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계엄과 탄핵 같은 사건인 거죠. 그거는 한미동맹 강화하고 뭐 실시하고 이런 말 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선명성이라는 네. 기준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이제 예스 노를 답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스 노를 하는 걸 선명성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호하게 입장을 뭐 밝히는 것도 뭐 선명성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다 보면 21년도 과정을 좀 보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 정당에서 청년 보좌역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 대선 과정에서 좀 많은 효능감을 느꼈거든요. 그 캠페인에도 좀 관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과정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의 외연 확장에는 큰 도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들을 잘 회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젠더 이슈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여성은 약자인데 약자 편 이렇게 약자를 뭐 어떻게 약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대부분 그냥 편들어주면 되지 뭐 요 정도로 넘어갔던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다 보면 그 젠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노선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젊은 세대가 크게 반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향간에는 이대남만 온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았고 당시에 그런 메시지를 냈을 때 지지율은 다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명성 있는 정책 노선들은 굉장히 외연 확장에도 필요한 자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이어야 하다. 이 아니, 말씀이 그렇죠. 있어야 예, 되고요. 예. 네.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선명성 있게 하면은 외연 확장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사실 여러 가지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죠. 정치적 입지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은 국민의힘은 너무나 괘씸합니다. 서로 내가 치고 나가지 못해도 옆 사람 치고 나가는 꼴은 못 보는 게 국민의힘의 이때까지의 행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선명하지 못하게 국민들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같은 사람 정말 이준석과의 결합을 방해하는 제1요소지 않습니까? 권성동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권성동 정말로 지금 신천지 고액 후원 정황 포착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당에서 선명하게 그냥 빡 목을 쳐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을 딱딱딱 제거를 하고 정책 연대부터 시작해서 딱딱딱 차근차근 가면은 서로 이렇게 안 될 것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합치면 집어서 지선 이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막 이렇게 이런 사람부터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면은 좀 합쳐지고 외연 확장되고 좀 될 것 같아요. 뭐 잘못된 일을 저지른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 당의 원로일지어도 쳐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지금 뭐 권성동 의원님을 쳐낸다고 해서 어떤 개혁신당과의 연대가 가능하겠냐라고 한다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초기에는 어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연대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아예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너무나 숱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심과 달리 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개혁신당이란 작은 정당일지어도 아 이거는 국민의힘과 함께 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색채를 잃는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권성동 의원님에 대한 그런 선택이 필요할지언정 이게 어떤 개혁신당과의 합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사실 제가 원하던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흐름이 플로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깨버렸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다소 그래도 평행선을 달리는 불필요한 소모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그래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재명이 지금 자꾸 막 다주택자 악마화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아니 다주택자가 사회 악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끔 만든 정치인들이 사회 악이다라고 문재인을 이렇게 까버립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걸까요? 다주택 돈 되게 만든 건 문재인 아닌가요? 다주택자 돈 되게 만든 정치인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죠.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당에 있는 선배들을 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야 뭐 국민의 입장에서 감사한 거고 네. 다만 인식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주특기가 뭐냐면 악마화하고 마귀화하는 거거든요. 다주택자가 이번에 그 대상이 되었던 거고 그런 정치인들이 되었던 거고요. 특히나 이 노선재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들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전세 월세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그거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 집중하면 되는데 마귀화하고 악마화하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서울 집값 폭등 같은 경우에도 박원순 시정에서 공급량 하나도 안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서울 자금들을 모든 전국의 자금들을 서울로 몰려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의 본질은 책임지지 않고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다가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반응이 나오니까 그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입장부터 좀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제가 그 코로나 때 그러니까 그 코로나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의대증원 이슈가 막 있을 때 민주당에서 막 그런 프레임 막 짜잖아요. 착한 의사, 나쁜 의사. 약간 이런 프레임 아시죠? 약간 선악 프레임처럼 막 걸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 프레임을 거는 사람들이 제일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서 근데 주로 이제 선악 프레임 있잖아요.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가 그렇게 주요한 역할을 당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시민단체 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선악 프레임 형성하는 데에는 시민단체들의 돈놀이가 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누군가를 악마화한 다음에 방송 열어가지고 막 이 악마를 열심히 두들겨 패다 보면은 뭐 슈퍼챗도 많이 나오고 돈도 나오고. 코인파리. 네, 그래서 그런 좀 계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아까 다주택자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굉장히 정밀하게 타격했다라고 좀 느껴졌던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분석에는 일단 첫 번째는 당내에서 지금 그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이 명청 갈등이라는 것이 불거지다 보면 투샷이 잡히다 보면 누가 좋을까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는 그렇게 이제 수평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매번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는 않는 관계인데 그리고 미래 권력으로서 도전하려고 계속 센 사람들을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대통령인데 그 정청래 대표는 내 싸움감이 아니야. 너는 체급이 낮아라는 걸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야당 대표를 막 공격하는 거 보면은 정청래 지우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일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을 비난했잖아요. 그리고 돈 되게 만든 정치인 뭐 거듭 이야기할 필요 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죠. 근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역학구도 자체가 친명과
이제 친문이 충돌하는 갈등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친명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공격을 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뭐 이거에 관해서 선악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주택을 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언론사에서 이제 뭐 지역구에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슨 뭐 착한 국회의원 명단 이런 식으로 올리셨던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걸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30개국 중에서 국회 신뢰도가 28위입니다. 최하위권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임은 당연히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들에게 있지만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언론사에 있다고 보거든요. 언론사가 정말 좋은 정치인들 잘 발굴해내고 좋은 의정 활동 보여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극적인 것만 쓰지 않습니까? 특히나 뭐 그대로 잘못한 거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거는 뭐라고 하지 않죠. 다만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무슨 뭐 착한 국회의원 명단 만들어서 마치 뭐 다주택을 하고 있거나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주택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악마화하는 것 이런 거는 언론에서 먼저 자성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자꾸 악마화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게 네. 다주택자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는 게 왜 잘못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다주택이 없다면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없다면 임대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라는 거는 결국 자기가 사는 집 말고 다른 집들을 보유하면서 그걸 세를 놓는 일이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매매로 자가를 보유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월세라든지 전세라는 것도 주거 형태로서 굉장히 효율적인 것인데 결국은 다주택자 자체를 악마화하면서 임대업 자체를 하지 말란 소린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만약에 그 자산 형성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산 형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다주택을 보유해서 임대업 시장을 교란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현행법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그냥 이제 돈 벌어가지고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분들 죄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거는 임대업을 자체를 그냥 말살하려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다주택자가 어떤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학계나 전문가들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주택자 악마화에 의해서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그게 어떻게 보이시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서진 안경 박주민 알죠? 지금 서울시장 나온다고 막 까불랑거리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3법 이제 자기네들 막 밀어붙이고 해가지고 막 종부세랑 다 수술하고 그 법이 그러니까 실효가 되기 하루 전인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주택에 임대료 올려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박주민이 막 사과하고 그랬거든요. 도의적인 뭐 책임을 뭐 하면서 그 완전 그런 게 악마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입법 권한자인데 그걸 자기네들이 막 만져놓고 그 법에 이제 발효가 되면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임대료를 그 퍼센테이지만큼 못 올리니까 하루 전날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 저는 다주택자도 악마 아니고 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도 악마 아니고 박주민 같은 사람들이 진짜 악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지금 서울시장 나온다고 뭐 오세훈의 주택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야기 나오니까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그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고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지방 선거에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준으로 기준 중 하나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21년도에 그 보궐선거로서 당선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다 보면 저는 굉장한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내 경선을 치열하게 치렀죠. 나경원 의원이랑. 네. 그리고 이제 나서서는 안철수 당시 그 후보랑 이런 경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생했던 그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컨벤션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누군가한테 단수 추천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부에 쟁쟁한 분들과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컨벤션이 발생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컨벤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오세훈 시장님 말고는 딱히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군이 안 보이죠. 뭐 신동욱 의원님이나 나경원 의원님이나 윤희숙 전 의원님 말씀하시긴 하지만 뚜렷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컨벤션 효과를 민주당보다 잘 누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다만 오 시장님은 정말 유능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좀 덜 인정받는 측면이 있는데 이분이 한강 르네상스랑 DDP를 통해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었고 디딤돌 소득과 어떤 서울런을 통해서 약자와의 동행도 이루어졌어요. 행정 과정 같은 경우는 청렴도 1위를 찍었으니까 박원순 시정과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이죠. 다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행정적인 피로도겠죠. 너무나 유능하신 분인데 너무 오래 했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장 대표께서 뭐 서울시장 5번 하는 분은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점을 언급하셔서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 이런 소회는 남기겠습니다. 저는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높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까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정원호 구청장은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상승했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개인의 서사, 비호감도가 낮은 인물이고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은 인물한테는 비호감도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호감도가 낮은 기성 정치인보다 그 비호감도가 낮으면서 개인의 어떤 그 구정을 잘했었다라고 한다는 그 개인의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성과를 현직 대통령이라는 빅마우스가 샤라웃 해주면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 엄청 때리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네. 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고 본다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면 지지자들한테 그리고 이 나를 선택했던 유권자들에게 효능감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성공적인 시장이었다고 평가받는 이명박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잘 보다 보면 이 버스 환승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대중교통 환승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굉장히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에게 그런 면모가 보였느냐라고 본다면 전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DDP라든지 뭐 이런 거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해도 될 정도의 체급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비교를 한다면 성공 사례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이명박 서울시장인데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권자에게 효능감을 줬던 그런 정책들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오세훈 시장의 그 시정이 그 정도 격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 아마 주로 이야기하는 건 뭐 제가 박민영 대변인은 아닙니다만은 현직 시장이 지도부 사퇴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사실 당무 개입에 가깝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당대표 사퇴해라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당무 개입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직 시장이 지도부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주장을 한 것은 그건 당무 개입에 좀 가까울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오늘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오세훈 시장은 당내에 여러 교류하는 정치인들도 많고 아마 당 지도부 누구라도 직접 문자하고 전화할 수 있는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할 것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공개적인 곳에서 언급하는 것보다 좀 솔직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전화를 한다든지 같이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허심탄회한 이런 또 솔직 담백한 대화가 좀 필요하다. 예. 굳이 온더 레코드를 했어야 되냐? 맞습니다. 이런 주장이신데 사실 전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지지율이 깡패라고 그래도 지지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당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편향성이 없어 보이게끔 논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볍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계속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아껴왔어요. 실제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거기서 소신 있게 뭔가 딱딱딱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거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었으니까 행정가로서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라면 국민의힘의 이름을 걸고 누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패배하는 상황이니까 하도 답답해서 한 말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부가 잘못한 게 맞고, 또 하나 재미있는 데이터가 뭐냐면요. 정원호 구청장의 경우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습니다. 헌데 두 사람을 종합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님이 정원우 구청장님에 비해서 밀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 시장님은 정당의 프리미엄은커녕 정당 디스카운트를 지금 받으면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하나도 그런 프리미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원우 구청장보다 밀리고 있다는 거는 정당이 시장의 선거를 돕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망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한마디 하는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뭐 지도부가 사퇴하기를 바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뭐 가족들끼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족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이 오늘 시장님이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던데 라고 하면서 전원으로 흘러나와서 보도가 되는 것도 부적절한 상황이지만 내심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자기적으로 직접 직격하기 위해 가지고 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볼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선을 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원우 구청장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원우 구청장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원우 구청장의 구정 성과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남아경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떤 지나다니면서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 중에 이건 구에서 했고 이건 시에서 했고 이건 합작이고 이걸 구분하세요? 보통 구분을 못하죠. 그리고 그거 함께 가는 거고. 그런데 근데 구정 성과는 높다고 보시는 분들이 시정 성과는 낮다고 보신다면 그건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그건 뭐 글쎄요. 그분들의 의견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정원우 구청장의 경우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님과 오세훈 시장님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셨거든요. 애당초 성수동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서울숲이죠. 그게 아마 MB 당시 시정에서 차이나타운 건립이었나? 그것들을 당시 시장께서 싹 다 이제 하지 말자 하고 서울숲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겨우 된 거거든요. 그 수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위대한 우리 정원우 구청장이 이렇게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괜찮은 주니어 파트너였다 이 정도인 거지. 그런 걸 가지고 뭐 정원우 구청장을 오세훈 시장보다 높게 평가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네요. 저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당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니면은 당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셨던 게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그 메시지를 낸 거는 뭐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보도가 될 거라는 걸 모르고 내실 만큼의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경륜이 있는 분이고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고 전략이었던 것이고,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선 이런 것들을 차별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차별화를 시도한 상황에서 추후에 발표하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차별화 전략에 다 반영돼 있는 걸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밀리게 된다면 사실 당 탓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차별화 행보를 과거에 성공적으로 했던 경우는 원희룡 당시 이제 지사님 같은 경우는 선거에 나오면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잖아요. 그리고 당과는 좀 나는 다르게 거리를 두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자기가 직접 인정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차별화의 그 수위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차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당 탓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한 지지율은 그 전에 있던 지지율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 시장님의 발언은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한 정치인들이 비겁한 것이고 침묵하지 않은 오 시장님은 용감했던 겁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그걸 당무 개입에 이를 정도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개입이니까. 가지고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조심해야겠지만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거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당무 개입에 가까운 정도의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정도로 지도부께서 훌륭하게 당을 운영하셨더라면요, 애당초 잡음이 안 나왔겠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부터 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못을 한 사람이 딱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너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얘가 때려준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때린 행동이 잘못된 거지. 사실 그 맞을 짓을 했다고 다 이걸 정당화해 줄 수는 없거든요. 저는 뭐 우리 지도부가 맞을 짓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때려준 거야. 근데 그러면 맞을 짓을 하면 때린 행동은 다 정당화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교 폭력 배현진 가해자에 의원의- 대해서 그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때리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뭐 때리는 것도 저는 근데 이제 학교 폭력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 뭐 오늘 계속 아동학대 이야기하면은 한 30분 더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 누가 그런 거 시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친한계 분들이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실 때 징계와 관련해서 가지고 그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 논평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위한 서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동학대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분이 뭐 탄핵에 찬성을 했건 뭘 했건 그건 제 개인적으로 저분을 좋아하는 근거, 저분을 싫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뭐 제 개인적 감정 가지고 이 사람 징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그러면 아동학대에도 봐줘야 되는 것이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윤리위에서 내렸던 판단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높여가지고 의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온 대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도대체 어디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어느 공간에 지금 정치적 목적들이 들어가느냐. 그 전혀- 부분은 제가 뭐 윤리위라든가 당무감사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작과 날조 허위 사실이 있고 사실을 합성하고 이런 걸 제가 수차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계속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권파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파괴는 법을 적용할 때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정적을 제거할 때 얼마나 세계에서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면요. 왜 언론사에서 들끓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텔레그램에서 하지 말아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왜 시장 가가지고 사람들이 상인들에게 너네 당은 왜 그렇게 하냐, 왜 제거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그런 식으로 뭐 윤리가 독립적이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거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전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근데 너무 속상한 게 그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글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고 아동학대 사진 올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거든요. 징계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사실 고름 짜내는 일에 이걸 고름 짜니까 기분 좋다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당연히 아픈 일이죠. 근데 애시당초에 그런 일 안 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그런 일이 이미 발생했고 윤리위에 넘어왔는데 그러면 그냥 한동훈이라고 봐주고 뭐 배현진 의원이라고 봐주고 사실 뭐 그러면은 어떠한 것도 우리 당의 기강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너무 아쉽다니까요. 애시당초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 너무 좋았을 것 전 같아요. 봐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근데 궁금한 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징계도 그럼 타당했다고 보세요? 자유의지의 총합인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낸 걸 가지고 당원권 정지했던 거요. 탈당 권유하면서. 당원들한테 아마 그분이 멍청한 극우드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당원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을. 근데 어쨌든 당원들을 향해 가지고 자유의지의 총합인 당대표를 공격했다고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김종혁 그렇지 최고에 대한 않아요? 김종혁 최고에 대한 입장은 그런 말을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원들을 향해 가지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치 이제 여태까지 상황을 좀 보다 보면 친한계에서는 선거 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 당대표에게 공격한 거를 제가 여쭤보는데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말씀 안 하셔가지고 자꾸. 저는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김종혁 최고 정도의 그 말의 수위를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을 향해서도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들을 향해서도 그런 말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고 당대표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러면 막 징계해도 괜찮은 거네요? 탈당 권유에서 쫓아내고. 아마 근데 그 징계 안에는 그 당원들을 향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포함되어 아니, 자유의지의 총합이 당대표라고 언급을 했다니까요. 아니 당대표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징계 안이 굉장히 그러니까 길잖아요. 당대표는 yes or no예요. 그러면 어떤 거요?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그럼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는 당대표에 거예요.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저는 징계하면 제가 안 된다고 장동혁 보네요. 대표의 그 선거 캠프에 있었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할 수 있는 건데 매사를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실체적 행동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혼내준 거야 라고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꾸 그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김주영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윤리위에서 이제 공격을 한 거고 탈당 권유해서 지금 무소속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그럼 우리 정당 우리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비판하는 사람 모두 쫓아내야 하는가 이 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명확하게 오지 않아가지고 답답한 심정이 들어요. 제 기억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당대표를 비판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사안들도 같이 윤리위에 제소가 됐던 그러니까 걸로 당대표 알고 사건 있는데 하나만 그럼 말씀해 보세요. 저는 당대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징계를 한 건 잘못된 거네요. 저라면 당대표 그렇게 하지 이렇게 않았을 했다고. 겁니다. 잘못되었다고 근데 말씀하시는 독립된 거죠? 윤리위에서 이 판단했고 그걸 지도부에서 의결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윤리위에서 그렇게 한 게 잘못되었더라면요. 최고위에서 당연히 막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그거를 받아라는 받아들인 얘기하는 거 거는 아니에요. 거기에 똑같이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 토론을 하면은 사실 아까 2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부족할지 싶습니다. 뭐 사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결정적으로 방금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매듭은 명확하게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사실 양쪽에 막 묻고 싶은 것들이 막 있어요. 막 근데 그런까지 이제 첨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다들 집에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조금 그렇고, 아무튼 아마 다음에 뭐 좋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은 자리는 앞으로 계속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이제 당원이시죠? 예. 네, 두 분 다 당원이시죠? 네. 또 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실 거고.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다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창창하게 또 열심히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저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아젠다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네, 갈릴 수가 있고 정치적 입장이라는 것도 또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좀 잘 고려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강만 건너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양쪽에 있는 진영에 이미 강을 좀 건너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는 두 분은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강만 건너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방안으로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